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쉐보레 타호입니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지난번 영상 보니까 무려 50만 분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차,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들 보면 아주 그냥 아름답습니다. 사운드 보세요. 우렁차기도 하고, 와. 네,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쉐보레 타호 얼마나 큰 차인지 사실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차 한 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차냐면 팰리세이드. 네, 저희가 몰고 온 팰리세이드가 갑자기 베뉴가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 팰리세이드 이렇게 귀여운 차였어요. 여기까지 오는 이 존재감, 야, 저희 가슴까지 오는데? 배? 약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높이에서도 꽤 차이가 나죠. 제 키보다 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샤크 안테나 같은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차만 해도 샤크 안테나는 뒤에 붙어 있어요. 샤크 안테나 붙이는 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지하 주차장에 넣으려면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낮아지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요 영역에다가 샤크 안테나를 붙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거대한 차를 만들 때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에 타고 내릴 때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팰리세이드는 차에 탈 때 발판이 있지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아닌가? 밟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타호 같으면 이 발판이 나오지 않으면 등산하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약간 이렇게 한번 디디고 가야 돼. 발판은 당연히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발판이 있으면서 이 아래쪽으로 LED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LED가 야간에는 불빛을 아래쪽으로 쏴주고, 여기에 혹시라도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것들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당연히 풀사이즈는 이렇게 생겨야지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는 사실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차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중형 SUV입니다. 3열까지 있긴 하지만 이 3열에 앉았을 때 그렇게까지 정말 넉넉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죠. 1열, 2열까지 즐겁게 탈 수 있는 차, 3열은 트렁크지만 간혹가다 꼭 필요할 때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것 같고요. 타호 같은 경우는 1열, 2열, 3열까지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3열의 개방감이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유리창 개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개방된 이 영역을 디에로라고 하는데, 이 디에로가 굉장히 넓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팰리세이드는 상대적으로 이 유리가 이만하죠. 그래도 뭐 괜찮긴 합니다. 3열에 앉았을 때 너무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리고 전장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휠베이스에도 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양쪽의 뒷바퀴의 길이를 딱 맞춰놨어요. 트렁크가, 이 차는 약간 뒤로 삐져나오고 얘는 여기 그대로. 사실 따지고 보면 팰리세이드의 크기는 5m 같이 안 됩니다.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랜저보다도 작은 차예요. SUV는 대부분 위로 높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때도 그렇게 다리를 뻗고 앉지 않아서, 그래서 전장도 좀 짧고 휠베이스도 좀 짧은 거예요. 이 앞바퀴도 이만큼 차이가 나고 전장에서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4700이고 이 차는 5300이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델은 특히 하이컨트리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크나이트예요. 이름도 잘 붙여. 이거 검정색으로 좀 해놓고 다크나이트라고 한다고? 이거 불도 켜지는 모양이네요. 한번 불을 한번 켜볼까요? 네, DRL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여기 불이 살짝 들어오는데요, 아주 미미해서 눈으로 잘 안 보여요. 밤에는 아마 이게 멋지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가속 페달 한번 밟아볼까? 이것이 V8이다.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엔진 어디 갔어? 엔진 높이 자체가 이렇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네요. 근데 엔진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캐빈룸이 여기 있는데 캐빈룸까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네요. 왜 놀랍냐면 엔진이 지금 바퀴축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바퀴축보다 더 안에 들어 있어서, 이거 프론트 미드십입니다. 회두성이 좀 좋아지고 차를 다루는데 좀 유리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조금 안 좋은 점은 승객석이 그렇게 넉넉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전장 중에 한 30cm는 허당인데, 트렁크 공간을 열게 되면요,
트렁크 공간 보면 이 정도의 바닥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어요. 밑에 히든 스페이스가 조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떨컥 하고 이렇게 고정될 수 있는 부분도 세련됐네요. 3열을 폴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6대4로 폴딩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3열은 눕혔다가 세웠다가를 둘 다 전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2열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젖힐 수는 있고, 젖혔을 때 저렇게 쏙 들어가는 것도 아주 멋지죠. 이게 완전 풀플랫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는 것도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풀플랫을 했을 때 여기에 넉넉하냐? 굉장히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유, 뭐 훌륭한데요. 누웠을 때 그냥 남아. 팔을 뻗어도 안다. 팔을 뻗어. 물론 여기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작은 카페 같은 역할,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낚싯대 펴고 낚시하면 되잖아.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들은 자기 방 있는 사람들 거의 없대. 엄마들도 사실 자기 방 별로 없지. 그런데 이런 차를 갖게 되면 내가 그냥 차를 갖는 게 아니라 내 방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면 차에서 영화를 보면 되잖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 차의 여러 가지 활용성, 이 공간이 넉넉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리가 열려요. 유리가 열리면서 날개도 같이 열리네. 이 뒷좌석에 강아지를 태우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창문을 열고서 바람을 뒤쪽으로 쐬줄 때 부밍이 생기지 않고 뒤로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올렸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위에 있는 날개가 같이 올라오잖아요. 와이퍼는 같이 안 올라갑니다. 이 유리 하나를 열리게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한 거예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면 꽤 사용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머리 공간 충분한 거 당연하고요. 파노라믹 선루프 있는데 이 선루프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자체가 절대치로 작은 건 아니에요. 2열 캡틴 시트에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뒤로 젖혔을 때 여기까지 젖혀지는 거, 어휴, 야, 어디 목적지까지 갈 때 좀 자면서 가야 되겠다.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시트가 조금 얇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렇게 얇은 건 요즘 쉐보레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의 두께를 얇게 하는 거. 이걸 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무릎 공간이 더 나오는 거, 실내 공간을 더 크게 뽑을 수 있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시트를 또 안으로 숙일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판판하게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큰 짐을 싣거나 이럴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캠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한 번에 원터치로 한 번 더 더블 폴딩을 해서 뒷좌석에 탈 때도 이렇게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젖혀지면서 다리 딱 부러진다니까. 반드시 내리고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는 건 가능해요. 어디 목적지로 갈 때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가도 됩니다. 좋아요. 보통 3열에 앉으면 너무 불편한 좌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열도 그렇게 나쁜 좌석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3열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괜찮은가? 괜찮아요. 주먹 들어갑니다. 머리 공간 괜찮은가? 괜찮아요. 닿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3열까지도 괜찮아. 이게 1열, 2열, 3열 모두가 다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좌석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7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 중에는 가장 넉넉한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3열에 앉았어도 여기에 USB라든지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3열에서 내릴 때도 버튼 하나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도 되지만 이쪽으로 난 꼭 나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 줄을 당겨서 나가면 되는 거죠.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 뒷좌석에 2열에 앉았을 때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2개 갖고 있어서 여기서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여기 공조장치가 있는데요. 공조장치에는 USB가 나오는 포트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HDMI 포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HDMI 포트로 여기에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HDMI를 각자가 따로따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에어벤트를 따로 이렇게 오토라든지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뒷좌석을 위해서 완전한 3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양도 뒤쪽과 앞쪽을 따로 할 수 있어요. 펠리세이드랑 다른 점이죠. 지금 진짜 충격입니다. 저희가 이 카메라를 붙일 때 정말 애먹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자세가 안 나오는데 이 차는 너무 여유있고 저걸 끝에다 붙이지 않고 심지어 요 중간쯤에 붙였어. 이야, 도대체 앞유리가 손이 전혀 안 닿는 게 말이 돼? 요 윗부분만 닿고 이 아래는 닿을 수가 없어요. 크기가 그냥 어마어마하네요. 이 6.2리터의 거대한 괴물 타호,
빨리 시승해보고 싶네요. 오늘 시승 코스는 아주 독특해서요. 온로드로 고속도로를 타고서 양지 파인 리조트 거기를 간다고 하고요. 두 번째 코스는 거의 3톤짜리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서 가는 거. 세 번째는 이 스키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키장 슬로프를 내려온대요. 아니 이 정도 거대한 차로 그렇게 한다고? 네, 타보도록 하죠.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차에는 지금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냐? 주차 센서가 없어요. 차 가까이 가면 삑삑삑삑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삑삑삑삑 하는 게 없어요. 아 주차 어떡하나 싶어요. 이 거대한 차를.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으로 지금 주차 센서가 빠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6만원을 깎아줍니다. 아니 6만원을 깎아줘? 그게 무슨, 사실은 이게 주차 센서가 정말 빠지는 게 아니고 일단 빼고서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 한번 들어오면 갈아 껴준다는 거예요. 지금 센서는 다 붙어 있거든요. 그 센서가 붙어 있는데 그걸 처리해 줄 반도체가 안 들어 있으니까 그 반도체를 나중에 껴준다 라는 거고요. 그 불편을 감수하셔야 되니까 교통비 정도로 6만원을 책정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앞차가 지금 가까워져도 삑삑삑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 시트 엉덩이를 찍찍찍찍찍 하면서 진동을 해줍니다. 소리는 나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이렇게 360도 서라운드 뷰가 있고 이 기능이 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없더라도 정말 주차를 못할 지경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할만합니다. 앞차의 테일램프를 보면요, LED가 아니에요. LED가 아닌 테일램프는 정말 간만에 보네요. 최신차인데, 아니 어떻게 테일램프가 LED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국의 감성입니다. 뭐 아무튼 그런 감성 때문인지 뒤쪽에 있는 램프는 LED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미등이 켜질 때는 이렇게 램프가 DRL처럼 켜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낮 시간에도 좀 켜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볼보처럼. DRL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켜는 이유가 뭐 있어요? 전기 많이 먹을 것도 아닌데. 디자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후방 DRL은 그냥 켜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밤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불을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수로. 그런데 그럴 때 뒤에 강제 DRL이 켜져 있었다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겠죠. 이 차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올드합니다. 이 우드 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올드하고요. 이런 거 뭐야, 요거 뭐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도대체 뭘 넣으라는 걸까? 이게 되게 깊어요.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 빠집니다. 네, 잘 빠져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크롬도 이런데 크롬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최신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적인 멋?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미국적인 차를 하나 꼽아라 하면 바로 이 차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차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조금 늦게 가속되고 브레이크 밟아도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조금 좀 뭐랄까 헤비급 같은 느낌? 약간 몸이 덩치가 좀 산만해서 약간 좀 늦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게 미국 차의 특징이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 차는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날티나는 일본 차처럼 아니면 독일 차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 차는 그 미국 차 특유의 그 우직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냥 쭉 이어오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서버반이거든요. 서버반이 지금 쉐보레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예요. 이 타호는 그 서버반의 숏바디 버전입니다. 아, 이게 숏바디라고? 5.3m인데 숏바디야? 배형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보다 더 긴 서버반이 있으니까 그 서버반하고 비교하면 작은 차죠. 차는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다 보니까 차의 시작점부터가 높아요. 이 바닥면이 땅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여 보면 이게 좀 늦게 따라온다, 좀 휘청휘청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바디온 프레임을 처음 타시는 분들은 차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온 프레임의 장점은 이 차가 험로를 갈 때나 정말 무거운 짐을 실을 때나 아니면 견인을 할 때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진정한 SUV, 진정한 헤비두티 자동차라면 이 바디온 프레임도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아볼게요. 420마력을 내고요, 10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꽤 잘 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예요.
야, 사운드 진짜 구렁차네요. 그냥 사운드가 6천은 6천이네요. 미국에서는 이 V8 정도는 있어줘야 제대로 된 럭셔리카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대배기량을 선호하는 느낌이 우리보다 더 강하죠. 미국에서 좀 운전 좀 해보셨다 이런 분들은 타호의 이 6.2L 정말 감동적인 출력이다, 감동적인 사운드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지금 자연흡기라서 조금 RPM이 올라가야 가속이 되는 이런 느낌을, 요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차가 잘 안 나간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흡기 그냥 흥청망청하는 이런 느낌 저는 좋아합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니까 한번 고속으로 달려보죠. 고속으로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인가. 고속으로 달리려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봐야 되겠죠. 드라이브 모드가 왼쪽에 또 있는데요, 이게 보통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차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손을 다 펴야지 간신히 닿아요. 서구적인 신체를 가져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서구적인 신체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잘 닿네요. 입만 벌리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꿔보면요, 일반, 스포츠, 오프로드 이렇게 있습니다. 스포츠 한 템포 정도 쉬었다가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네요. 시프트를 조금 늦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에어스프링에다가 가변 댐퍼를 더했기 때문에 이 차체를 높이고 낮추는 것 당연히 되고, 그리고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티가 확 나는 건 아니지만 스포츠 모드의 그 변화, 되게 거슬리네 와이퍼. 왜 와이퍼가 저렇게 움직여. 지금 이게 와이퍼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앞유리에다가 왁스를 바른 것 같아요. 이 와이퍼를 인터미턴트 와이퍼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나중 이 영상 보시면 돼요. 미국인 메리가 이걸 만들었죠. 여성 인벤터가 이걸 만드셨는데, 그분이 이러지 말라고 이걸 만든 건데, 워시액 뿌리니까 훨씬 좋아졌네요. 요즘 너무 뻑뻑했었어. 이게 그러니까 앞유리에 기름기가 묻으면 안 돼요. 유막 제거를 해야죠. 다운을 하는데 무슨 패들 시프트, 야 그런 거 무슨 날티나게 패들 시프트냐, 이렇게 눌러서 남자가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L 딱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패들 시프트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눌렀을 때 그 기어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기어까지 올려라 라는 뜻이에요. 4단까지만 올려라, 3단까지만 올려라, 뭐 이런 의미죠. 이 기어 시프터하고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모양이 그렇게 대단히 멋지진 않지만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N은 누르는 거, D는 당기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인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앞뒤로 있다고 하면 이 R과 D가 조금 혼동될 수 있겠다 싶지만 위아래로 돼 있으니까 이게 혼동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고속으로 갈 때는 이 지상고가 저절로 20mm, 그러니까 2cm 정도를 스스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낮추게 되면 연비도 좀 좋아지고요, 승차감, 고속 안정성 이런 것도 조금 나아지겠죠. 그리고 오프로드를 갈 때는 차체를 높일 수 있는데 2cm 혹은 5cm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50mm 정도를 높이게 되면 확실히 이 차가 기본적으로도 높은데 그보다 훨씬 더 껑충 높아져서 이 진입각이나 진출각을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SUV 형태의 자동차들은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 타호는 이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자동차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MR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은 우리가 가변 댐퍼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 가변 댐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형태를 바꾸는 그런 가변 댐퍼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댐퍼는 유체를 이용하잖아요. 주사기에 구멍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저항이 커질 거잖아. 그렇게 되면 댐퍼는 점점점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면 차가 승차감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걸 단단하게 하느냐? 그건 주행 감각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요. 핸들링을 하거나 제동하거나 이럴 때 차가 물씬 이렇게 울컥울컥 이러지 않게. 만약에 주사기 끝에 이 구멍을 넓게 한다면 그럼 차는 이렇게 물컹물컹 하면서 승차감은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구멍을 넓혔다가 좁혔다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경로를 2개를 만들어서 이 넓은 쪽으로 보냈다가 좁은 쪽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 현대차의 가변 댐퍼고요. 이 차의 가변 댐퍼는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니까 마그네틱을 이용합니다. 유압 댐퍼 안에 있는
마그네틱 가루가 이렇게 액체 속에 떠 있는데 그걸 전자석을 이용해서 좀 더 묽게 했다가 좀 더 되게 했다가 그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변 댐퍼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변 댐퍼라고 합니다. 댐퍼의 이 흐르는 그 구멍만 막는 게 아니라 액 자체를 다 바꾸기 때문에 적용도 빠르고 그만큼 효과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저속으로 달릴 때 이 에어 서스펜션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스프링 레이트도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승차감에 또 한몫한다고 볼 수 있죠. 최상급자 슬로프로 올라간대요, 이 차로. 아, 최상급자 슬로프로 올라간다고? 아, 빠꾸 없는 쉐보레네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지금 최상급 슬로프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야, 대단하신데요. 사륜 로로 전환하세요. N모드로 바꾸세요. N모드 사륜 로. 네, 사륜 로 됐어요. 사륜 로 기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오프로드 중에 오프로드죠.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이렇게 오프로드 중 오프로드가 되는 차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체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 지상고까지 올려볼게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사륜로 넣으셨네요? 네, 아, 보통 이걸 모르셔가지고. 이 정도는 하죠, 제가. 보통 아이, 보통 그래- 제가 보통은 아니죠. 네. 그렇죠. 이것도 아시죠? 아, 아시니까. 이거 360도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볼까요? 상관없죠. 아, 예, 예, 예. 훨씬 어,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오프로드 시승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프로드로 시승하니까 사륜 로를 넣어볼 수 있고 이것도 좀 좋은 기분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저는 이 좋은 느낌 중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시트인 것 같아요. 독일차나 국산차를 타보면 시트가 좀 푹신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시트가 이렇게 뭔가 몸을 감싸주는 느낌, 차가 흔들려도 이 시트 자체의 쿠션으로 약간 승차감을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네요. 스키장을 거꾸로 올라오는 이 기분은 아주 묘하긴 하네요. 땅이 늪이 돼 있어서 늪을 지금 지나가는데 오, 쫄리네요. 힐 디센트 컨트롤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되게 좋네요. 예전에 힐 디센트 컨트롤은 사실은 컨트롤이 좀 묘했죠. 그러니까 드드드드드드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나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힐 디센트 컨트롤만으로 이렇게 잘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좀 더 빠르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느리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바퀴가 흐르거나 앞바퀴가 흐르거나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카운터 스티어링 이제 드리프트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구준학 레이서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코너에서 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미끄러지면 여기서 카운터 스티어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드리프트 할 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러시는데 아 그런가요? 네. 드리프트를 설마 못하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드리프트는 다 하죠. 아이 드리프트는 뭐 오. 안 되네요. 오, 차가 진짜 옆으로 가네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데? 오, 막 옆으로 가고 있어. 오, 내려가는데. 차가 거의 스키를 타듯이 내려가야 돼요. 힐 디센트 컨트롤이 이걸 잘 해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뭐 믿고 가보죠. 왜 어디 옆으로 가시나? 왜 옆으로 가시지? 뒤가 또 이렇게 옆으로 가시지? 야, 진짜 이거 재밌다. 우와, 재밌어요. 진짜 드리프트 하는 것 같네? 야, 아니, 이거 좋잖아. 드리프트는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대로 꺾어줘야 되는 거죠. 힐 디센트 컨트롤도 굉장히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이 네 바퀴를 서로 이제 확 이렇게 꺾어주면서 각각의 제동을 쫙쫙 해주면서 거기에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으면 만약에 미끄러지는 바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바퀴에 토크를 몰아주는 사륜 락을 잘 해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즐겁게 사륜 구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이렇게 미끄러워서 지금 앞차 타이어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타이어가 민자가 됐어요. 자동차가 험로나 바위를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우와 하잖아요. 사실 그게 자동차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 아니고요. 자동차에서 가장 어려운 길은 늪입니다. 타이어가 완전히 민자가 되는 그런 환경, 그게 자동차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가장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가장 심한 오프로드를 가보진 못했던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사실 다른 차로 맘 편히 내려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 차가 차체 높이를 에어 서스펜션으로 올려주기도 하고 사륜 구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줘서 쉽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주행 가는 거리는 385km.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지네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연료 탱크가 90리터입니다. 연료 탱크가 90리터나 돼요? 되게 크죠? 휘발유 가격이 요즘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 차를 가득 채우는데 18만 원이 들어요. 기름 넣을 때마다 18만 원 넣으려고 그러면 좀 맘 아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름을 넣고서 굉장히 멀리 가느냐? 이 차의 연비는 리터당 6.3km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서 연비가 가장 나쁜 편에 속하죠. 1년에 주행하는 거리 15,000km 정도를 보통 탄다고 가정하잖아요. 6.3km의 연비를 갖고 있으면 요즘 기름값으로는 48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을 매년 내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무튼 기름값은 어느 정도 각오하고 타야 되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 형님들은 아마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잠깐, 그러면 9천만 원, 1억 이 돈이 그렇게까지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올려서 에스컬레이드를 사면 어떨까? 한 3천만 원 정도 더 올리면 살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드가 너무 고급스럽기 때문에 타호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쉐보레가 지금 가져올 때 이 타호의 전 트림 중에서 가장 비싼 트림을 풀옵션으로 가져왔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설명하기로는 트래버스를 가져와 봤더니 트래버스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이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호도 가장 비싼 모델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가장 큰 영역에 있는 자동차들, 뭐 에스컬레이드라든지 링컨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생각해 보면 겹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가격을 낮춰서 가장 기본 트림부터 가져와서 타호는 합리적인 가격에 탈 수 있는 큰 차, 이런 포지션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나오는 시기도 조금 아쉬웠어요. 이전에 타호가 우리나라에서 모터쇼에서 몇 번 전시를 하기도 했고, 그게 벌써 한 1년 반 전이죠. 그때 나왔다면 타호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주유소에서 2,000이 넘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저건 좀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적어도 6개월은 먼저 내놨어야지. 아쉬움이 드는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오프로드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제는 트레일러를 달고 이 차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런 거 살펴볼게요. 트레일러를 무려 3.4톤을 끌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된 캐러반이 3.1톤 정도 된다고 해요. 캐러반의 뒤쪽에 저렇게 바퀴가 있으면 저 앞부분으로 무게가 쏠릴 거잖아요. 뒤에서 누르는데 불구하고 저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이것도 아주 독특한 점이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야만 뒤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받쳐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 여기서도 빛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릴게. 네. 처음에 이제 그 히치 어시스트 뷰라고 예. 파킹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스티어링 연동되고요. 네. 멀리 있을 때, 가까이 갔을 때는 또 다른 카메라 뷰로 히치 하기 10도로. 그러니까 뒤에 캐러반을 연결할 때 연결하기 쉽도록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네. 이걸 또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한다는 거군요. 네. 이러면 끼우기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것도 바뀌나요? 견인을 하게 되면? 네, 뒤쪽에 조금 더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어떤 제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차고 조절이 확실하게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세상에. 그냥 이거 끝까지 꺾어도 되는 거예요? 약간만 풀어주시고, 떨려. 풀어주시고. 오, 떨려. 네. 오, 저거 안 박는 건가, 진짜? 와, 세상에. 전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그나마라고요? 네. 아니, 완전히 안전해야죠. 네. 아우, 무서워라. 꼭- 아니, 차에 뭐 무슨 사람 몇 명 타서 한 100kg 들어도 차가 좀 안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3톤을 끌고 가는데 지금, 근데 느낌에 별 차이가 없네요? 네, 야, 맞습니다. 이 차 힘이 넘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로타리 회전을 하셔서 약간 예. 넓게, 약간만 넓게, 예, 예. 돌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좀 더 넓게요. 네. 어. 돌아주시면서 넓게 돌아주시고, 이야, 이게 된다고? 이 L모드가 왜 있나 했더니, 불필요한 변속 때문에 차량이 힘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수동으로 가능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정말 필요하네요. 언덕으로 올라갈 때만 딱 느낌이 느껴지고, 그냥 네. 평지 갈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포터에다가 이렇게 뒤에 캠핑서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차들 보면 너무 무거워서 제동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지금 제동이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잘 되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제동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완전 정지하셨다가 3.1톤을 무리 없이 뒤로 근데 밀잖아요. 밀림 방지가 있네요. 밀림 방지가 있어서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뒤로 잘 안 밀리면서 네, 잠깐은 기다려주세요. 홀드해주네요. 네. 이건 또 되게 좋다. 이 정도 차를 견인하려면 이 정도 차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조금 더 긴 시간이 주어져서 조금 더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좀 이 차 타고 집에 가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수상해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었어. 이 속에 그냥 비어있는 걸 수도 있어.
텅 빈 거 놓고서 끌고 가라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세상에. 여기 소파, 테이블, 냉장고, 화장실 다 있네요. 풀세트네요. 아니, 저기 방이 있어? 진짜 커요. 진짜 큰 집인 것 같은데? 네, 가전제품 다 있고 여기에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다 있네요.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캠핑 트레일러인 것 같아요. 검증했고요. 검증했고요. 저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거 끌고 가려는 타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돈 너무 많이 드는데? 네,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하는데 뭐 막히는 길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승은 요즘 왜 이러지?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이게 미국에서는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포기했어요.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내비게이션을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더 잘하거든, 애플이 더 잘하고. 그리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그걸 자동차 회사가 어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에이, 카플레이 잘해주자, 그게 답이지 라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답인 것 같아. 카플레이 잘 되면은 굳이 맵이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플레이로 한번 보죠. 이 사운드가요 좋은데 이 사운드가 뭔가 저렴하게 좋습니다. 저렴하게 줘. 그러니까 막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그런데 뭐 째지거나 이런 것 없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그런 소리를 내주고 있네요. 차를 타고 나니까 에스컬레이드 펌프가 오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차도 크고 그냥 시원시원하고 그냥 거기다가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비싼 차 타 이런 것도 확실히 있을 것 같고. 우와, 카니발 작은 거 봐. 카니발이 저렇게 귀여운가요? 저기 스포티지는 뭐야 저거? 경차야? 야, 대박. 차들이 뭔가 이렇게 아담해 보여요. 카니발 위에 주름이 잡힌 게 보인다니까. 약간 키 큰 사람들이 키 작은 애들 보면 이렇게 정수리에 이렇게 가마 몇 개인지 보이는 거,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타호를 끌고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니까 뭐가 된 느낌이냐면 닉 퓨리가 된 느낌이에요. 어벤져스에서 막 이렇게 차 사이로 막 다니면서 막 총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 이상하게 이 영화 속에서 악당들은 에스컬레이드 타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주인공이나 그 FBI나 이런 사람들은 다 타호를 타요. 그쵸? 약간 그런 면이 있다니까. 타호는 좀 선량한 사람들이 타는 대형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크루즈, 비가 와도 크루즈 컨트롤은 잘 작동될 것인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데요. 차간거리 유지 아주 잘해줍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GM이 예전부터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잘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 조금만 어색해도 운전자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제동을 막 울컥울컥 한다거나 뭐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냥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이 GM은 이런 부드러움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앞차가 어떻게 움직여도 얘가 어느 정도 버퍼를 가지고 탁월한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운전을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확 갑니다. 지금 가속할 때도 그렇게 지나치게 가속하지 않고요. 앞차가 이제 감속하겠죠. 감속할 때도 살짝 감속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 아주 세련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자체는 굉장히 세련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현대차나 이런 데서는 모닝에도 넣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요즘 들어서 중앙 유지 장치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죠. 여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작동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디스플레이로 딱 바뀌고 나면 너무 밝아서 시선을 자꾸 뺏기는 단점이 있고요. 초점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불과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50cm, 30m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모니터, 디스플레이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걸 써보면 굉장히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면 사이드 미러의 영역부터 룸미러의 영역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차는 워낙 차가 기니까 이 룸미러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좁은데, 그런데 이걸로 보게 되면 이 뒤쪽에 아무 장애물 없이 저 뒤를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어서 이 룸미러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하는 거는 이 사이드미러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편의성이 많은 그런 장치란 생각이 듭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건 단점이네. 뒤에 못생긴 차가 있으면 못생긴 차가 되게 크게 보여요. 이거 가려야 되겠다. 세상에.
이 차를 놓고 보면 현대적인 자동차에서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일단 현대자동차하고도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옛날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로망, 그리고 자동차의 본질에 더 가까운 자동차로 느껴지게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동차는 공간이고 자동차는 타는 물건이잖아. 만약에 뭐 램프가 나가더라도 램프를 DIY로 내가 갈아 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두루두루 편안하게 그렇게 탈 수 있는 무난한 형태의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기분 좋게 정말 가속을 빵빵 해대면서 정말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연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디를 즐겁게 이동할 때, 아 이게 즐겁긴 한데 오늘 쓴 돈이 얼마지?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전기차 시대, 이런 대배기량의 자동차들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타호는 자동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열광하던 그 V8 엔진의 그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